윤석열, 이준석, 울산서 밥였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가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오늘 저녁에 만찬 회동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오늘 만찬을 갖게까지 우여곡절이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정당사에 정말 가장 최연소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 측에서 이제 저희 관계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또 의제 조율 안 하면은 만나고? 그래, 알았어요. 예, 의제를 뭐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가 미리 좀 조율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왜냐면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라고 한 모양인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자 윤석열 후보의 반응은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조율 안 하면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울산으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잠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반응만 놓고 보면 앞서 조율 안 하면 만나고 이게 예전에 그 양반 얘기 묻지 마세요랑 좀 비슷한 느낌이어서 불만이 가득 찬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만이 왜 없겠어요. 후보가 됐는데 후보가 돼서 이제 자기는 당신은 이제 갈 길이 여삼춘데 빨리빨리 뭐랄까 모두를 다 쌓아안고서 더구나 추적자가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팀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선대위를 슬리머하고 이렇게 좀 줄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서 나서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다급할 거예요. 예. 앞서던 사람이 추적당하는 기분이라는 게 오히려 쫓아가는 사람이 더 쉽잖아요. 더구나 이제 쫓아가다가 한번 엎었는데 다시 이제 이게 또 좀 쫓기고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뭐 자기를 열심히 도와줘도 시원찮은 판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방을 놓는 듯한 생각을 하겠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뭐 후보는.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대표대로 할 말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러니 이 두 분의 갈등이 지금 상당히 극에 와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극에 와 닿으면 그다음에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지금 예. 울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울산에서 만나서 서로 오늘 저녁에 사실 오늘 저녁에도 뭐가 안 되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무산됐다. 결국은 뭐 파국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테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네요. 뭐 그렇겠죠. 오늘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결과를 못 내놓는다면 예. 후보는 후보대로의 정치력에 심각한 이제 훼손을 입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뭐 나이가 젊더라도 당 대표 아닙니까? 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책임 문제가 따르게 될 거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두 사람이 잘 알지 않겠어요.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이른바 윤 핵관들이 증폭시킨 그런 이준석 패싱 논란도 논란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일종의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선거의 컨셉, 전략의 충돌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의 경험칙 이걸 이번 대선에도 대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세대연합 예. 그리고 중도 확장 성령층 중도. 그리고 이런 세대연합과 중도 확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저렇게 막 그냥 모두 다 모여라 이런 식의 그런 그 넓은 선대위보다는 수직적으로 굉장히 기동적인 그러면서 메시지가 강한 이런 선대위를 구성하자. 그런 취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면서 영입을 주도했던 건데 예. 이게 이제 불발됐어요.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나 그 측근들이 생각하는 선거의 컨셉은 그보다는 좀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선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배경으로
이른바 이제 반문을 최대한 결집시키면 그렇게 해서 조직 선거를 치르면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겠냐.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동의하지 않는 거고 예. 이런 어떤 전략의 충돌이 결국에는 가장 이번 갈등에 양 당사자 갈등의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만나가지고 밥 먹고 서운한 게 있으면 서로 풉시다.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고 이 전략에 대한 이견, 이 차이를 얼마나 좁힐 건가, 그리고 어떤 타협점을 찾을 건가. 이게 이게 그게 관건일 이제 것 여러 같아요. 사람들이 연관돼 있어서 이미 그렇죠. 선대위에 결국에는 합류한 사람들이 인선의 연관돼 문제죠. 있어서 쉽게 이게 풀릴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앞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당대표다라고 이준석 대표를 공식적인 자세는 추켜 세우면서 이른바 백브리핑처럼 기자들이 갈 때는 그냥 뭐 의제 조율 안 하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역시 또 불만이 또 드러난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어제 뉴스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작 선의로 일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악의로 씌우고 본인들은 숨어가지고 익명으로 장난을 치고 저는 그런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겠습니다. 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 후보의 말이 가졌던 울림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의 후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예, 이른바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 그런 인선을 두고 당대표가 그런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모습은 실패한 후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찍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같은 팀이잖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이 대개 한 20%포인트 정도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보다 높아요. 대부분 10에서 20 왔다 갔다 하지만. 예, 얼마 전 KBS 조사에서 15%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정권 교체해야겠다는 국민적 열망이 높은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그런 여망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윤석열 후보야 뭐 안 되면은 물론 실패한 그런 대통령이 되겠죠. 실패한 대통령 후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 성공한 당대표가 될 것인가? 그렇게도 보이지 않거든요. 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이준석 후보 대표의 그 정치적 미래도 결코 밝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사람은 어쨌거나 2인 3각인 거거든요. 예.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일단 말을 좀 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무슨 당대표 이런 소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예.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거 다 알거든요. 쓸데없는 소리란 말씀이시죠? 쓸데없는 소리죠. 그렇게까지 칭찬을 해놓고서 뒤에서는 또 얘기 들어보면 별로 탐탁해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게 있어요. 솔직하게 만나서 두 사람이 뭐가 불만이냐? 나는 당신한테 이런 게 불만이 있다. 우리가 예.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이거 안 해주느냐? 그럼 요건 여기까지 해주겠다. 그렇지.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좋고 무슨 언론 앞에 와서 이렇게 막 칭찬하고 그다음에 저 이준석 대표는 와서 뭐 실패한 후보라니 이런 소리 안 하는 게 이런 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서로,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이준석 대표가 좀 쌓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냈으나 그런 의견들이 대체로 묵살되고 예. 심지어는 본인도 모르는 인선이 이루어지는데 사후적으로 통보받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대로 간다면 단지 그냥 당대표를 왜 패싱하느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승리 공식으로 봤을 때 이대로 간다면 이 선거는 진다. 나름의 절박감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준석식의 극약 처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이 보니까 수직적 어떤 협력 관계, 수직적 그 리더십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맨날 총장이 지시하면 검찰이라는 검사들이 쫙 움직이는. 조직이 그렇잖아요. 근데 수평적 협력 관계는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닌 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부하일 수가 없죠. 설사 대통령이 돼도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부하는 아니에요. 의전서열 순인 있지만 부하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본인이 또 이제 막 이 당에 들어와서 129일 만에 이 대선 후보가 된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당의 질서나 혹은 당의 대표나 이런 걸 존중하면서도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평적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인의 정치력이나 리더십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대선이라는 큰 저기를 앞두고서 서로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 굉장히 냉정하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기기 위한 어떤 협력 방안이 뭔가 이 답을 찾는 게 오늘 만남에서도 관건이지. 그동안 서운했던 거 술 한잔하면서 풀자, 술 먹고 사고 친 거니까 이런다고 문제 해결될 게 아니라고. 예. 일단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당 대표는 부하가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발언 자체는 원래는 이제 추미애 그 법무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얘기잖아요. 예. 총장이 장관의 총장은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것에서부터 이제 그게 굉장히 인구의 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강단 같은 걸 보여줬던 건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걸 패러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예. 아니에요. 아니 뭐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법무장관과 총장과의 관계를 그렇게 규정했듯이 그렇게 따지면 나도 당대표도 내가 뭐 국민들이 뽑아서 당원들이 그렇죠. 뽑아서 됐는데 내가 무슨 뭐 후보의 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옛날에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때 얘기할 때 뭐 일본말 비슷하게 섞어서 하잖아요. 내가 네 시다 뭐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일반화된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유치한 얘기잖아요. 내가 네 부하야? 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감정적인 얘기고 그래서 적어도 지금 공당의 대표고 그다음에 어쨌든 공당의 또 대선 후보고 이런 분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로는 부적절해 보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실망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박은석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사실은 검사로서만 26년을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는 사실 수직적 관계라기보다는 계속된 설득과 조율의 관계인데 윤 후보의 계속된 발언들을 보면 앞서 뭐 내가 가면 의제 조율 안 하면 만나고 뭐 이런 것도 보면 그런 그러니까 정치의 그런 문화에는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우리 박 총장님, 박 네. 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예. 살아온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그 한 10여 년 정도 정치하면서 계속 패널로 다 예. 나왔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 패널 했을 때의 습관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아마 윤 후보도 과거에 평생을 검사로 했던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많이 뭐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하지만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직업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는 강단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휘 명령 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뭐 유능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또 단점으로는 수평적 사고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어느 정치인이든지 또 다른 정치인을 예를 들자면 이거 굉장히 말을 잘하고 그다음에 능수능란하다. 근데 이 사람은 정직성이나 도덕성에 있어서 이게 사실 맞는가라는 예.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그런 식의 논란이 있을 수도 굳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뒀나? 속마음을 라는 말씀하시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대선 후보든 간에 그 후보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 어떤 후보도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춘 후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지난 경선 끝나고 한참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예.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지지율 격차가 좀 났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거의 같은 출발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직 대통령 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지난 경선 끝나고 비춰지는 일련의 모습이 아니 뭐 다 된 것처럼 행동하네. 예. 이런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박지원 그 국정원장께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거하고 골프는 고개 쓰는 순간에 진다. 고개 쳐드는 순간 네. 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맞아요.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여전히 정서적으로 그 겸손한 그렇죠. 그런 정치인, 겸손한 정치 세력에 점수를 주지 뭔가 오만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민심이 차갑게 식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고 급한 사람이 뛰는 겁니다. 누가 절박하고 누가 급합니까? 그거는 윤석열 후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투스톤 갈등에서 윤 후보가 더 급하고 더 목마르다 이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저는 지난 며칠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리프레시 하러 간 것 같은데 자기가 압박할 생각은 없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저는 감정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더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저렇게 한가한가? 이런 느낌을 저는 줬다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한 8, 90%는 리프레시가 아니고 항의하러 간 거로 알고 있는데 대선 후보가 리프레시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말 모르시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예전에 그 YS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민정계가 조직적으로 보이콧을 했잖아요. 그때 박태준 그 최고위원을 예. 대표 최고위원을 만나려고 그 포항에 내려가 가지고 그 턴마루에 4시간인가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에 못 만났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그 흐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어떤 과거의 그 이 정치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좀 배울 대목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 한 2, 3일간의 모습은 좀 약간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했죠. 뭐냐면 본인을 향해 이른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홍보비 해먹으러 간다. 이 취지에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잠깐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입장과 윤석열 후보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당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돈 해먹으려고 한다는 분들이 그만했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직책을 맡았을 때 해먹었거든요.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소문을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 말이 다른데 누구 말에 더 신뢰가 가십니까?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예. 사실은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본인이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에 그래서 들은 전언을 했을 텐데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회의에서 윤 후보도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자리에 이렇게 꽤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후보 있는데 그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자기가 말해 홍보비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을 수도 예.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뭐 대표님, 후보님 사실은 그게 그 홍보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다면 명확한 디테일은 모른다라는 윤 거죠. 후보는 난 못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했어? 혹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둘 중에서 어떤 누군가가 틀리게 얘기한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둘 다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진실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별로 적절치는 않죠. 예. 당 대표에 대한 건데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예를 들면 윤 후보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서 야 이준석이가 말이야 걔가 왜 홍보까지 다 관장을 하려고 그래? 당 대표만 하면 됐지. 예. 자기가 당 대표로 띄워주면 됐지. 야 그거 어려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공개가 되고 알려진 것 자체가 사실 없는 데서 나라님도 욕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그게 알려진 이상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죠. 원래 직원들의 낙 중에 하나죠, 뒷담화. 그런데 뒷담화가 사실은 또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무총장을 지내셨잖아요. 네. 예, 바로 직전에 정의당의 네. 사무총장이었는데 네. 돈과 인력을 관리하는 네. 홍보비가 많습니까 원래? 이 정의당은 물론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요. 네. 근데 법정 선거 비용 한도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500억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선거에 있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홍보비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홍보비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선거 때 되면 다 집으로 이 투표 통지서하고 함께 공보물이 날라오잖아요. 그거 전국의 모든 가정에 공보물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거. 그리고 TV 광고합니다. 라디오 광고합니다. 인터넷 광고합니다. 이게 다 홍보비예요. 광고를 또 제작도 하고 매체의 광고 시간을 사기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현수막 걸고 벽보 붙이고. 그래서 대체로 못 잡아도 법정 선거 비용 한도의 한 70%, 많게 잡으면 80%가 홍보비다. 350억 이상이. 그렇죠.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대체로 한 70% 큰 정당들 같은 경우에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디어홍보본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걸 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가 바쁜데 예. 그거 다 결제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걸 주무를 맡고 있는 홍보미디어본부장이 하고 업체랑 계약을 하고 이런 건데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리베이트 방식으로
이런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뭐 여기서 그 표현대로 해먹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명백히 범죄고 국고횡령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하도 그런 꼴을 많이 봐서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미디어 홍보부장을 맡는 이유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기한테 홍보비 해먹으려고 대표가 격에도 안 맞게 관례에도 없는 저직책을 맡는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실제로 했고 그게 이준석 대표 귀에 들어갔다면 화날만 하죠. 예. 근데 그래도 저것을 저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옛날에 사람들이 해먹었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망 예. 이게 도대체 뭐지? 사실 해놓은 전당대회 것으로는 때도 이준석 모르겠는데. 대표가 당시 전당대회 후보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홍보비가 전당대회만 해도 많이 들어갔는데 본인은 그런 걸 상당히 아껴서 영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실제로 홍보비 아끼고 돈 거의 안 들어서 예. 자기한테 후원금 들어왔던 거 당비로 뭐 귀속했다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실 홍보비 얘기는 이따가 이성대 기자가 뉴스 설계에서 아, 과거 사례까지 해서 좀 더 정밀하게 썰어볼 예정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저녁에 홍준표 의원을 만나서 약 3시간 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3가지를 조언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페이스북에 뭐 몇 가지를 그 질문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일단 답은 3가지는 알아들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 3가지가 구체적인 뭐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다만 이제 선대위를 좀 재구성해야 되고 이준석 대표는 만나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관심 있는 거는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윤 후보를 만나서 조언을 했잖아요. 그럼 확실히 적정한 시점에는 확실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부터 예. 그렇죠. 어쨌든 뭐 당인이잖아요. 예. 당인이고 평생을 정치를 해왔고 뭐 억울한 생각도 들 것이고 그다음에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인도 정치적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저기서 만약에 내가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돕지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아웃사이더로 돈다.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일단 선거에 참여했잖아요. 예. 참여를 했으면 패배했으면 승복하는 게 맞죠.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예. 도와야 그리고 한다. 당으로서 당인으로서 돕는 게 맞고 예.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판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윤석열 후보가 경선 이후에 함께 경선을 했던 분들한테 원팀 선대위 구성을 위해서 협력을 요청하고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그러나 그때까지는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얘기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뭐 김한길, 김병준, 이른바 삼김. 사실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틈이 없는 거예요. 예. 괜히 가가지고 병풍 역할하고 들러리 역할하고 그냥 좋은 사람 이거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던 거고 그런데 지금 판이 흔들리고 윤석열 후보가 약간은 좀 난처한 처지에 몰리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을 찾은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그 아까 이제 당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본인이 정치 그만할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할 텐데 기존에 뭐 김병준 뭐 그 김종인, 김한길 이런 선대위에 군더더기처럼 끼는 것보다는 판을 새롭게 짠다면 내가 그 대승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이준석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공식적 회동을 하겠다. 이런 예. 이제 워딩을 했어요. 홍준표 의원이. 그러니까 어제 만난 거는 공식적 회동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듣고 다른 조언을 한 선대위원장랑 거고. 같이 만났죠. 예. 내가 필요하다면 다시 공식적 회동을 요청하라.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입장까지 좀 들어봤고